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앞서 있는 팹리스 기업으로는 500가지가 넘는 제품을 400가지 이상의 고객사한테 쫙 공급하다 보니까 이익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 다각화의 관점에서 한번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이 뭐 반도체 사업 모델 네.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는데 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네. 이제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네.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종류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또 비즈니스 모델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IDM이라고 해서 네. 종합 반도체 업체. 그러니까 뭐 다 하는 네. 그런 업체인데 사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 팹리스라든지 뭐 파운드리라든지 네. 뭐 오사트라고 하나요? OSAT 이렇게 네.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내용에 좀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요. 마치 이 반도체 산업을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막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고. 네.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반도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 뭐라고 먼저 강조를 좀 드리고 시작하냐면 이 반도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생소한 것일 수도 있다. 굉장히 쉬운 건데 내가 너무나 생소해서 어렵게 느끼는 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중 하나가 이제 또 무엇이 있냐면 팹리스, 파운드리, 그 다음에 IDM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업체요. 건설업체들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건설업종의 상장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건설업체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이 건설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직 건축물의 설계만 그리고 감리만 하는 기업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네네. 히림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오직 설계만 하는 반면에 또 어떤 기업들은 설계는 거의 하지 않고 오직 지어주기만 남의 설계도를 이용해서 무조건 건물을 지어주기만 하는 그러한 건설업체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공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반도체도 정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칩을 오직 설계만 하는 설계 기업들이 팹리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은 이러한 설계도를 가져다가 이 설계 기업들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오직 생산만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기업들은 설계도 하고 제조도 모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뭐 인텔,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뉘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좀 먼저 파악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들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좀 무엇을 살펴보면 좋을지 좀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점을 한번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메모리 중심의 예,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형성하고 있어서 네.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IDM 업체가 있는데 사실 미국은 좀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은 주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존재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팹리스에 특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주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이 아닌 모든 다른 종류의 반도체를 총합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얼핏 이 내용을 딱 들어보시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종류가 정말 다양하겠구나, 아주 다양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성, 그 다음에 다품종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메모리 반도체도 물론 잘합니다만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 엄청나게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 칩들을 하나같이 모두 다 잘 설계하는, 굉장히 잘 만드는 고성능의 칩을 굉장히 빠르게 남들보다 앞서서 잘 만드는 이러한 기술력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누적시켜 온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칩들을, 특히 고성능 칩들부터 저성능 칩들까지 여러 칩들을 고루고루 잘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뭔가 훨씬 더 좀 난이도가 높고 좀 부가가치가 높고 그런 느낌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메모리 쪽은 그냥 뭐 굳이 이제 빵이랑 비유를 하자면 식빵 같은 개념이고 비메모리 쪽은 약간 이쁜 케이크 그런 걸 만드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럼 실제로 그렇다면 비메모리 쪽이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나요? 요게 사실은 이 10년 전만 해도 지금 해주신 말씀이 거의 뭐 100%에 가깝게 당연하다는 듯이 통용이 됐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언가 CPU, GPU, 말 그대로 컴퓨터의 머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반도체 칩들인데 굉장히 고성능이고 남들은 따라 만들 수 없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실 모두 다 맞습니다. 맞는데 요즘에는 이제 무엇이 알려지고 있냐, 생각보다 이 메모리 반도체도
아무나 따라 만들 수 없고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기술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것이고 실제로 이 메모리 반도체 안에는 또 D램이라는 반도체가 있고 낸드 플래시라는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직 3개 기업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개 기업만 시장 점유율의 95%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꿋꿋하게 고성능 D램을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딱 자리 잡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후발 업체가 들어오기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즘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올 때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올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떼돈을 벌어들이면서 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 이제 몇 년이 안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20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펼치면서 적자를 보기도 하고 흑자를 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져왔습니다만 2010년대 지나서 정확히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 오직 3개 기업으로 재편이 되었는데 기술력까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후발주자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점점 공고히 되면서 이제는 오직 이 거대한 시장을 3개 기업만이 다물을 빨아먹는 그러한 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이제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메모리도 중요하고 비메모리도 중요하다. 각각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리 중심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좀 팹리스? 약간 좀 설계? 그 관점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팹리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설계만 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이 팹리스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팹리스 쪽에서 무언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사실상 굉장히 없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상장사만 보더라도 팹리스 기업이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도체 굴기를 밀어주면서 지금은 팹리스 기업이 100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이 설계 쪽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남의 것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무언가 이 설계 새로운 칩을 개발하고 무언가 굉장히 창의적인 칩을 개발하는 데에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족해 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좀 그나마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팹리스 기업들도 나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판매 수량을 늘려가고 만들어내는 칩의 종류를 다양화시키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앞서 있는 팹리스 기업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LX 세미콘이라는 기업이 있죠. 옛날에 그 실리콘웍스. 맞습니다. 실리콘웍스입니다. 그래서 이 LG 계열사인데 이 LX 계열사가 좀 이 계열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름을 3명 변경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LG 계열 집단에 속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실리콘웍스, 즉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설계 사업을 합니다만 주로 어떤 칩을 설계하는가? 이 굉장히 고성능 칩, CPU, GPU 같은 정말 비싸고 고성능 칩 이런 것 칩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TV를 볼 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죠.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용 칩을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아시다시피 이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처럼 고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중국이랑 굉장히 활발히 경쟁을 펼치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칩에 대한 이 평가가 물론 이 디스플레이 칩도 나름대로 고성능이고 나름대로 꼭 필요한 칩입니다만 점점 앞으로 경쟁이 격해질 수도 있지 않아? 생각보다 이렇게 단가가 빠르게 높아지기 어렵지 않아? 이러한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리콘웍스, 즉 LX세미콘이라는 기업은 이 디스플레이용 칩에서 굉장히 이 선두를 달리면서 잘 만들어왔던 기업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이 기업에 주목할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사업 다각화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위 DDI라고 불립니다. 이 DDI라는 이 칩을 집중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왔습니다. 매출 비중의 80% 이상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DDI가 아닌 다른 반도체로도 점점 우리가 나아가 보겠다. 그래서 수많은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이 머리의 역할을 하는 CPU가 아니라 MCU라고 굉장히 성능이 낮은 CPU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는 아주 성능이 높은 CPU가 들어가죠. 그런데 밥통, 전자레인지 이런 데는 성능이 낮은 머리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MCU라고 보는데 이쪽도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자동차의 반도체가 많이 쓰일 것이니까 차량형 반도체 쪽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확대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 다각화의 관점에서 한번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업은 사업 다각화라기보다는 제품 다각화 측면에서요. 텔레칩스라는 기업도 굉장히 항상 좋은 기업으로 꼽힙니다. 이제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텔레칩스는 자동차에 쓰이는 차량용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에 공급하는 이 팹리스 기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무언가 반도체 기업,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도체 기업 성장
성장을 따라가는 기업이라는 느낌보다는 자동차 부품주에 가까운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단가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 매출처가 제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분 인포테인먼트라 그래서 자동차를 딱 타시면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막 음악도 틀어주고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이러한 기능들을 담당하는 영역을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구동해주는 칩만을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이 텔레칩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가? 운전석 앞에를 보시면 계기판이 있죠. 네. 이 계기판이 딱 페달 밟으면 어떻습니까? 바늘이 막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계기판을 뭘로 바꾸고 있는가? 모두 다 디스플레이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약간 디지털 계기판. 예, 맞습니다. 네, 디지털 콕핏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늘이 진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면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는 속도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이 RPM, 엔진에 돌아가는 속도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꼭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다른 화면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내비게이션으로 바꾼다든지. 어쨌든 여기에 사용되는 칩까지 점점 제품을 다각화시키면서 거기에 더해서 텔레칩스가 항상 현대기아차 중심으로만 제품을 팔다가 이번에는 독일 업체까지도 이러한 요 영역에 사용되는 칩을 공급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까지 나오면서 좀 앞으로의 성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업은 이제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보통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재무 회계 이런 것들을 중시하시는 분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기업이세요. 근데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낮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MCU하고 성능이 낮은 머리입니다. CPU는 성능이 높은 애, MCU는 낮은 애입니다. 이 MCU를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인데 이 MCU 어떤 MCU인가? 주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즉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리모컨, TV용 리모컨 아니면 밥솥 이런 데 들어가는 MCU를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가전제품마다 전자기기마다 MCU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MCU는 제품마다 특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버브 반도체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MCU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고 싸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공급하는 제품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500가지가 넘는 제품을 400가지 이상의 고객사한테 쫙 공급하다 보니까 특정한 제품과 특정한 고객사한테 휘둘리지 않고 이익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한번 좀 IP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IP가 약간 얼핏 보기에는 약간 팹리스인가 약간 헷갈리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팹리스는요, 칩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자, 건설사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건설업체가 있는데 오직 건축물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 기업이 이 건물의 1층부터 10층까지 다 설계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기업이 있냐면 건물 전체를 설계하지 않고 일부 구역만 설계하는 기업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칩을 하나의 설계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칩의 일부 구역만 집중적으로 설계를 잘하는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건축물을 설계하는 기업 중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만 기가 막히게 설계를 잘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기업이 설계를 하면 변기가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뛰어난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건축물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야, 우리 화장실은 우리가 설계하지 말자. 쟤네 거 설계도 사다 쓰자. 이런 모델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도 일부 구역만, 일부 기능만 집중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 설계도를 다른 설계업체한테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요때 이제 요 부분 설계도가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이걸 이제 IP, 직접 재산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IP를 판매하는 기업은 이 팹리스 기업들 중에서도 IP를 판매하는 기업은 칩 전체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역과 일부 기능만 설계한다. 요거를 다른 설계업체한테 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기업이 ARM. 예, 맞습니다. 아미라고 하나요? ARM. 아무튼 이 기업인데 한때 좀 되게 부각이 됐었던 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때 엔비디아가 한번 인수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좀 무산이 되긴 했죠. 확실히 그럼 IP 기업이 좀 향후에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 IP도 사실 IP 나름입니다. 이 부분 이 팹리스 기업들도요. 우리가 무엇을 설계하는가, 어떤 칩을 설계하는가, 그리고 이 칩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따라서 경쟁력이 갈리듯이 예를 들면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기업은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면서 무언가 기회를 얻어갈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만 이 스마트폰에 쓰이는 뻔한 부품 같은 그러한 데 쓰이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들은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이 시장의 성장이 점점 제한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점점 도태되거나 밀리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IP를 설계하는 기업들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영역을 설계를 해
여기에서 이제 강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 같은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IP를 집중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영상 처리, 영상을 녹화하고 영상을 처리할 때 수많은 영상을 녹화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일부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이 영상을 재생시켜주는 그러한 구역을 잘 설계하는 기업인데 특히 이제 칩셋 미디어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 시장 쪽을 좀 리드하면서 앞서가 왔고 앞으로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우리가 단순히 스마트폰 동영상만 찍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자동차에도 카메라가 점점 많이 탑재가 되면서 영상 처리를 해야 되고 무언가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면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도 영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영역에서도 좀 점점점 부각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쪽에 그 반도체 업체가 NXP. 예, 맞습니다. 맞죠? NXP. 그쪽에도 이제 거래를 네. 하고 네. 인텔 쪽이랑도 뭐 거래를 한다 그런 네.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좀 경쟁력이 있긴 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나름 이 요 IP 사업에서 네. 두각을 나타내었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칩셋 미디어가 그래서 이 자사가 설계한 이 설계도를 이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가면서 칩을 만들면 이 우리가 칩을 판매할 때 이제 수수료를 수출합니다. 요거 이제 로열티 수수료라고 부르는데, 계속해서 이 고객사들이 만들어내는 칩의 양이 증가하면서 이 로열티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분야에서는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차근차근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